양도로 보지 않는 게 중에 이제 양도담보라고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등기상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겁니다. 그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등기를 넘기는데 소유권 자체를 아예 넘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담보로 넘긴 거지 완전히 그 채권자가 그 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일반 다른 재산처럼 재산권 행사를 동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형식상 이제 넘긴 거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무가 최종적으로 변제가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저기 채권자가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 구조죠. 그 전까지는 소유권이 형식상 이전됐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인데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공유물 분할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유물 분할 법리가 이혼 재산 분할 법리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이라는 거는 뒤에 그림 보시면요. 갑과 을이 땅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뭐 지분 등기 때면 2분의 1, 2분의 1은 갑, 또 2분의 1은 을 이렇게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이렇게 공유 형태로 갖고 있다가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서로 이렇게 저기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어 부부일 수도 있지만 또 제3자 형제 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이제 관리하기가 이렇게 불편해서 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500필지, 500제곱미터씩 두 필지로 나눠서 완전 100% 단독 소유로 갑이 단독 소유, 을 단독 소유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어 땅은 설사 소유 관계가 바뀌더라도 실제 양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관리하고 있는 소유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뭔가 이전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봤더니 갑은 400을 받고 을은 600을 가져온 거예요. 을이 더 가져갔잖아요. 이때는 을이 더 가져간 분에 대해서 만약에 갑하고 어떤 정산을 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그 10의 100의 100제곱미터에 상당하는 어떤 대가를 줬다. 이러면 갑이 을에게 양도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이 양도세를 내야 되고요. 근데 을이 전혀 어떤 정산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이 무상으로 100을 더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증여받은 거죠, 갑에게서. 그러면 을한테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아, 이게 요 내용입니다. 공유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는 거는 양도로 보지 않는데, 지분이 만약에 변경됐다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분이 변경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어, 이 면적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요. 그 전후에 그 땅 평가액 가지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집은 나누다 보면 뭐 어느 쪽은 도로에 근접하고 어떤 쪽은 또 아니도 그러면 나눴을 때 그 평가액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씩 나눴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동일하게 그 공유물 분할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가액을 평가해서 딱 그 분할하기 전에 지분만큼 가져왔을 때 공유물 분할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공유물 분할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음, 공유물 분할하면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에는 옛날에 등록세하고 취득세로 합쳐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취득세 상당액만큼은 아마 내지는 않는데 예전에 그 등록세 상당만큼은 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록세는 그 형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냅니다. 취득세도. 그러니까 전혀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율에 따른 재산 분할로
동일하거든요. 그 공유 분할하고 같은 개념인데, 자기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예를 돼 있다가 아파트를 돼 있다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이제 그 아내가 이제 가져오는 경우를 상정을 해보면 어, 명의 그 이게 부부가 그 혼인 기간 중에 이렇게 형성한 재산들은 한쪽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공유 자산입니다. 공유 자산. 그래서 나중에 명의하고 상관없이 그 반 이렇게 반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재산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대신에 분할할 수 없는 재산들이 있죠. 뭐 혼인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이런 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혼인 중에 같이 형성한 재산은 설사 명의가 한쪽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재산 분할이라고 하고 나중에 가져왔을 때 이거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아까 공유물 분할하고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자료는. 음, 위자료는 한쪽이 다른 쪽에 어떤 지급해야 될 채무거든요. 채무인데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을 하면 이전을 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왜냐? 위자료를 내가 그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내가 상대방에 줘야 될 위자료 채무가 면제가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쪽이 그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세금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요. 이렇게 이때 갑이 취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이제 양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이전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라면 재산 분할이라면 이때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을이 양도할 때 갑이 을에게 양도하면서 아무런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나중에 을이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갑이 취득할 때부터 을이 양도할 때까지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합니다. 을이 양도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갑이 을에게 이전하는 게 위자료다. 위자료면 이때 양도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갑이 취득해서 이전할 때까지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갑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전을 할 때. 보니 갑의 채무가 사라졌거든요. 위자료라는 채무가 사라지면서 부동산을 이전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이 부동산을 을이 나중에 양도할 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발생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을이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 분할이냐 이자료냐에 따라서 이게 누가 내는지 이때까지 발생한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누가 내야 되는지가 이제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대금 그 양도라는 거는 보통 대금이 청산되면 양도가 일어나는데 대금을 일부만 남겨놓다 하더라도 청산이 안 됐지만 사실상 그 대금의 전체 대금의 대부분이 이전이 됐다면 양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받고 나서 형제 간 지분을 유상으로 이전할 때 그러니까 그 상속하면 이제 협의 분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협의 분할할 때 뭐 저기 똑같이 안 나누고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가도 그 자체로는 양도가 아니고 그 자체로는 그냥 상속으로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게 돈을 서로 이렇게 지불을 하면 그러니까 형이 2분의 1, 동생이 2분의 1 예를 이건데 형이 100%다 가져가면서 동생한테 2분의 1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돈으로 주면 동생이 그 형한테 2분의 1을 판 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상속 시점에 2분의 1을 상속받고 그 형한테 나중에 2분의 1을 돈 받고 판 걸로 봐서 동생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양도가 아닌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열거주의라고 했잖아요. 열거돼 있는 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열거가 됐지만,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거는 요 분양권하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것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있는데 뭐 시설물 이용권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그 뭐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뭐 헬스장 뭐 이런 회원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파생 상품하고 신탁 수익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돼 있는 이 6종에 대해서만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 내용을 한번 보면요. 유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분양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조합원 입주권.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게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보실 게 이 주택 청약 예금 증서 통장이에요. 청약 통장. 청약 통장도 그 부동산 과열기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 통장 거래에서 그러니까 불입회수가 많은 통장을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그래서 통장 그 소유자 명의를 일단 분양 신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전받는 건데 이 통장을 거래하면 나중에 이것도 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 봐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인데요. 주식은 크게 분류를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먼저 비상장 주식을 보면 이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비상장인데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돼요. 비상장 주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 우리나라 법인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다 과세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뭐 법에 예외는 있습니다. KOTC에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 주주는 과세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KOTC에 거래되는 여기 보시면 24년 2월 기준 14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등록돼 있는 법인이 몇 개 안 되고요. 또 소액 주주만 과세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상장 주식은 다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의 경우도 여기 보시면 장내 거래분하고 장외 거래분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장외 거래분은 전부 다 과세가 되고 근데 이러한 거래 사실 많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을 거래한다는 거는 그 계좌를 통해서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가장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거래소에서 상장 주식을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거 거래를 하게 되면 대주주만 과세가 되고 소액주주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은 다 과세가 된다. 그리고 상장 주식은 대주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 중에 대주주만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주주의 범위를 한번 볼까요? 대주주는 크게 판정을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합니다. 지분율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가 총액을 가지고 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충족이 되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 상장 주식이 종류가 세 종류인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근데 비율이 코스피가 1%, 코스닥이 2%, 코넥스가 4%입니다. 그래서 1%, 2%, 4% 이렇게 이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주주가 되는 거죠. 대주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파는 주식은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분율이
이 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어, 그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50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50억 원.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 주식은 1% 이상 갖고 있거나 50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 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갖고 있거나 50억 원 이상,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코넥스는 4% 또는 50억. 이렇게 기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1%, 2%, 4%, 그다음에 50억은 언제 판정하느냐? 양도일 현재 기준이냐? 그렇지 않고요. 항상 양도하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올해 판 것들은 내가 올해 그 비율이 이만큼 안 되더라도 작년 연말에 내가 1%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 갖고 있었으면 올해 파는 것들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 작년 기준 딱 그 하루 날짜로 픽스 시켜서 대주주를 판정하고요. 올해 비율이 떨어졌더라도 상관없이 올해 과세되는 것들은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취득량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언제 양도한 걸로 수로 보는지. 대원칙은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매매계약에서 정한 그 대금이 실제 청산되면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 경기가 막 과열됐을 때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하고 양도세의 부가세 얘기라는 게 어떤 그 지방세 얘기하거든요. 농특세라든가 이걸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는 거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청산돼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 본래 거래가액 이 부가세나 양도세는 빼고 본래 그 거래가액만 이제 청산이 되면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그 양도 시기가 있는데요. 취득 시기, 양도 시기.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근데 사실 실제 이러한 사례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어, 두 번째,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요 원칙하고 요 2번하고 묶어가지고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과 그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양도 시기를 판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인 물량들이 청산일까지 뭐 그 완성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이 아직 계속 건물이 짓고 있는 상황. 이때는 청산이 됐더라도 내가 뭘 팔았는지가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성된 날이 양도 시기가 뒤로 이렇게 이연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건설한 직접 자가 건축한 건물들은 그 건물을 사용 가능한 그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하고 증여받은 날입니다. 상속 개시일하고 증여받은 날. 그러니까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어떤 원인이 되는 날이 있잖아요. 상속은 어떤 원인이 생기고 사망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속인들이 이때쯤에 협의 분할을 하죠. 협의 분할을 이때쯤 해서 소유 관계를 이때 정리를 해서 이때 이제 등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발생한 날하고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날하고 이게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실제 그 상속인이 취득한 날은 그 등기한 날이 아니라 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합니다. 이날 취득한 걸로 봐요. 등기는 이때 했더라도. 그래서 왜냐하면 피상속인은 소유관계가 이때 오다가 끊겼잖아요. 이때. 피상속인의 소유관계는 그 소유해 오다가 사망하면서 소유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이에 비잖아요. 그렇다고 이 자산의 주인이 없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등기를 하면 소유관계가 여기로 이렇게 소급하는 거죠. 근데 증여는 달라요. 증여는 이때 원인 어떤 증여 계약이라든가 어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가 일어났다고 보지가 않고요. 등기까지 해야 증여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등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전소유자가 갖고 있고 증여가 일어나면 이제 이때 이제 후소유자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어떤 기준일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는 할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대금 청산이 무한정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유권 등기를 넘어간 날 또는 그 물건을 인도했거나 어떤 사용 수익을 하고 있었다면 그 날 중에 제일 빠른 날 청산이 안 됐더라도 이미 양도가 됐다라고 이제 보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 할부 조건의 사례인데요. 이게 뭐 장기 할부 조건의 어떤 요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2회 이상 분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3회 이상 최소 이렇게 분할해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까지 1년 이상 장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분할의 개념이고 이게 어떤 장기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일, 등기 접수일 뭐 이렇게 빠른 날 이때부터 최종 청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이게 어, 계약 포함해서 3회 이상 부단해서 지급이 되면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이 되고 설령 이게 청산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이때 이미 양도된 것으로 봐서 이때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 시기가 지금 뭐 아주 옛날에 취득한 것들이 있어요. 부동산 뭐 80년대 초반 뭐 70년 뭐 더 심하면 70년대 막 예전에 취득한 토지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예전에 취득했더라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75년도 1월 1일 날 취득을 했는데 그러다가 2024년 1월 1일 날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85년 1월 1일 날 현재 가액을 산정을 해요. 가액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이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 취득일부터 85년 이전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최소한의 취득일, 이게 유죄 취득이라고 하는데 85년도, 부동산은 85년도 1월 1일이고요. 주식은 86년 1월 1일인데 실무적으로 주식은 잘 이런 경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꾸 사고 파는 게 이게 활발하다 보니까 주식은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부동산은 보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85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85년도 취득한 걸로 봐서 그때 어떤 가액을 산정해서 그때 이후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 산정 원리를 볼까요? 양도차익은 2007년도부터 시가과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세를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때 부동산이 되게 과열됐을 때인데 이때 법을 바꿔가지고 원칙적으로 그 실제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내용을 보다 보면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가를 대신할 수 있는 가액을 찾아서 양도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24년도에 아파트를 지금 팔았는데 이 아파트를 20년도 20년 전에 취득한 건데 2024년도에. 근데 24년도에 그러면 양도가액은 알겠는데 2004년도에 20년 전에 2004년도에 취득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계약서도 분실하고 뭐 그때 뭐 금융증빙도 이제 뭐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 요즘에 등기되면 거래가액이 나오잖아요. 이게 2006년 6월 1일부터입니다. 2006년 6월 1일부터 거래한 것들이 나오지
등기한 것들이 나오지 그 이전에 등기했다면 등기 때도 그때 당시 가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적용하는 방법이요. 2004년 1월 1일 그 당시에 그 옆에 있는 그 아파트 같은 면적의 같은 단지의 어떤 비슷한 평형의 그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봐서 그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하고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러면 딱 봤더니 그때 다행히도 뭐 은행 대출받는 데 썼던 그 감정서가 있더라. 그러면 이제 감정가액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감정은 2개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2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이제 1개만 해도 되는데 그 기준시가가 10억 원이 넘는 거는 2개 이상을 해서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환산취득가액. 어, 그 취득일하고 양도일 사이에 기준시가를 봤더니 한 4, 50% 올랐다. 그러면 실가도 한 4, 50% 변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액에다가 역산을 하는 겁니다. 기준시가 변동 비율 가지고.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하면 기준시가가 그 사이에 변동한 비율로 취득가액을 역산해서 적용하는 방법인 거죠.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예전에 그 2006년도 이전에 썼던 그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정 방법을 추계 결정이라고 합니다. 예,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고 어떤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 추계 결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양도 차익은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느냐? 아까 추계 결정의 방법을 봤는데요. 양도가액도 추계하고 취득가액도 추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상호 이렇게 제한 없이 서로 이제 교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 실가 하는데 취득가액은 이제 환산 취득가를 적용하는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양도가액은 뭐 매매 사례가액인데 뭐 취득가액은 실가를 적용한다나 이것도 다 이론상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특, 안 되는 거 기준시가는 반드시 기준시가끼리 적용할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때는 취득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면 양도가액이 이러한 가액들이 없어서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만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워낙 적게 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시가끼리만 서로 차익을 계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의 관계를 한번 보면요. 취득가액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그 큰 틀에서 그 경비하고 똑같거든요. 경비인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취득가액은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가액이고 기타 필요경비는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경비입니다. 근데 그래서 시점만 다르지 어찌됐든 그 경비거든요. 경비 한 종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비들 사이에서는 항상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실가로 적용했을 때만 기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또는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을 해서 이러한 가액도로 결정을 했다면 실제 뭐 어떤 뭐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이라든가 어떤 뭐 공인중개사비 이런 거를 여기다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계산공제액이라고 해서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한 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한다면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했다면 어,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이라든가 중개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취득 당시 어떤 기준시가에다가 일정 비율 3%를 곱해서 얘네들 대신에 요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는 양도가액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실제 거래가액은 없는데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하고 계산 공제액을 더한 가액보다 어, 인테리어 공사한 비용하고 뭐 이렇게 양도비를 더했더니 이 가액이 더 크더라. 그러면 이 가액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둘 중에 큰 거죠. 납세자한테 유리한 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소득자인 거예요.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라서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만약에 사업소득 계산할 때 계상해서 필요경비로 차감한 적이 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만큼을 다시 취득가에서 빼야 됩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서 두 번 경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을 했다면 그 감가상각비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실제 내가 들어간 돈이 1억 있다. 1억에 샀다. 그렇지만 한 이미 2천만 원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장부 계산을 했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8천만 원, 1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공제, 아까 그 계산공제 말씀드렸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 3%입니다. 3%. 일반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많이 거래하잖아요. 부동산의 계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그 기준시가의 3%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전에 취득해서 만약에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간 이후에 뭐 공사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그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만 추가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는요, 그 매입가액에 그 매입할 때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기타 비도 비용을 다 더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취득할 때 그 중개사 수수료도 이 부대 비용 안에 들어가서 취득가액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건설 제조했다면 그 재료비, 농업비, 운임비 이런 기타 제조 원가가 다 취득가액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특별히 가산되는 것들이 이렇게 또 열거돼 있는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고요.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의 어떤 취득할 때 당시에 그 소유권에 관한 어떤 소송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들어간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당사자하고 어떤 합의금이나 이런 화해 비용은 그 취득 원가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가액이 따로 없잖아요. 이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계산할 때 그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가액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데 그때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예, 피상속인이 이때 취득한 거예요. 이때 갑이 취득했다가 이때 상속을 한 거죠. 갑에서 을로 상속을 하고 이제 을이 양도를 하는 거예요. 갑이 취득을 하고. 이때 만약에 상속이 됐다 하면 이때 예, 을에게 상속세를 내잖아요. 이때 평가액, 이때 시세가액이 평가액이 돼서 이제 상속세를 내는 거예요. 상속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그리고 나중에 양도를 하잖아요. 이때. 양도를 하면 이때 가액까지는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액보다 넘는 가액만 양도세를 내는 거죠. 이 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이 가액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있어요. 그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 발생한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데 법에 예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개조하는 비용,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치비, 피난시설 설치비, 이미 훼손돼서 이용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런 걸 복구하는 데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그런 비용. 그다음에 개량 확장 증설 뭐 이런 것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베란다 확장하거나 뭐 이런 비용이 되겠죠. 요런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보유하고 있는 중에 아까 취득 당시 어떤 그 소유권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 비용이 취득가액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중에도 어떤 쟁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소유권에 관한 다툼에 대한 쟁송. 이때 들어가는 소송 비용, 화해 비용, 그 소송 비용이나 어떤 합의금 이런 것도 자본적 지출액에 이때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금 증액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소송 비용도 필요 경비가 되고요. 용도 변경, 이용 편의라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으로 봐서 자본적 지출액 등이라는 이름으로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비인데요.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 양도할 때 발생한 증권거래세, 그다음에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에 이거 중개 인지 이게 공인중개사 비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명도비, 뭐 그런 가끔 그런 계약들이 있잖아요. 매수자가 잔금 청산일까지 이 건물 임차인들 모두 내보내는 조건으로 서로 사고 팔기로 하는 이런 계약. 상가를 매매하면서 임차인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잔금 청산일까지 저기 매도인이 책임지고 그 임차인들 다 내보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 체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 양도자는 그 임차인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합의금이 이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금이 명도 비용이라고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음.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이제 세율인데요. 아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계산이 되는데 차익이 계산이 되는데 이 차익이 순수한 양도 차익은 아니죠. 여기서 물가 상승분을 빼야 실질적인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물가 상승분을 빼는 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고 어, 비사업용 토지는 나중에 끝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세율 부분 나오니까. 장기 보유 공제를 빼면 소득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이게 본인의 진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장기 보유 공제는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최소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장기라는 개념을 여기서 3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3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모든 자산이 다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됩니다. 부동산이나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됩니다. 딱 두 가지 자산만 장기 보유 공제가 되는 거죠.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이유도 이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 안에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재건축 사례를 보면 옛날에 아파트를 취득을 하잖아요.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세법에서는 입주권으로 전환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취득부터 이때까지는 부동산을 보유한 거예요. 부동산. 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세법에서는 아직 허물지 않더라도 이걸 저기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이때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적어도 이 부동산으로 보유했던 요 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부동산하고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요 기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구분을 하는 거죠. 전체 양도 소득 차익 중에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요 소득 이때 차익하고 이 기간에 발생한 차익 나눠서 이 부동산으로 보유하였던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장기 보유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하고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한해서는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더라도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 성격으로 봐서.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는요,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법에서도 표 1, 표 2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표 2, 기본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표 1이 적용돼요. 이게 연간 2%씩, 연간 2%, 최대 15년 부여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 차익의 3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표 2는 1주택자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1주택자.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특별히 연간 8%,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에서 연간 8%씩 해줍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하면 최장 80%까지 공제해줘요. 양도차익에. 그리고 지금 질문이 1가구인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장기보유 공제는요, 표 2가 적용돼요. 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공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1세대입니다. 1세대 같은 가구에 주택이 하나면 그게 공동명의든 저기 단독명의든 간에 표 2를 적용해 줍니다. 각각. 부부가 각각 계산하거든요. 부부는 세금은 공동명의라고 해도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각각씩 50%씩 그 신고를 따로따로 해야 하는데 각각 신고할 때 공제율은 이렇게 표 2를 적용받는 거죠. 한 집에 주택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요 30%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공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 뭐 이상 중과 대상이 해당하면 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 종합소득세 내는 그 세율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누진 세율. 최장 뭐 이렇게 뭐 45%까지 이렇게 누진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거든요. 같은 소득세법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설명드릴 때 이게 투기 때문에 세율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도세만큼 세율이 복잡한 게 없는데 투기 거래 때문에 세율이 다양한 세율들이 있습니다. 그 거래 내용마다. 단기 양도하거나 분양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법에서 어떤 투기 거래가 의심됐다고 보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단기 거래, 2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이거 왜 취득했어? 실제 뭐 실수의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어떤 시세 차익으로 목적으로 취득한 거잖아. 이러한 취지로 중과하고 있습니다. 고율의 단일 세율로. 그리고 분양권도 실제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왜 분양받은 거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분양권을 양도하면 고율로 지금 이렇게 기본 60%를 과세하고요.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로 과세를 하는 거죠. 지금 질문이 자본적 지출액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적격 증빙 없이 공고가액만을 자본적 지출액은 어찌됐든 그 세금 계산 시 없더라도 그 금융증빙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까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면 부가세를 어차피 매입세 공제받아야 되니까 양도세는 이제 공제받을 수 없고요. 비사업자라면 금융증빙이 있으면 그 금융증빙을 가지고 그 매입가액하고 그 부가세까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계속하면 다주택자는 이제 왜 한 채 실제 다 쓰고 있지도 않을 목적으로 왜 여러 채를 갖고 있냐라는 취지로 2주택부터 중과하고 있고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 중과하고 있고 기본 세율의 2주택은 플러스 20%, 3주택은 플러스 30%씩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공제도 얘는 안 해주고요. 근데 지금 2022년 5월 10일부터 사실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대상으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중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정은 있지만 실제 이제 22년 5월 10일부터는 규정만 있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중과가 되지 않도록 지금 유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10%가 기본 세율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세율 아까 봤던 누진 세율 있죠? 거기에 플러스 10%입니다. 플러스 10%. 어, 플러스 20%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정 지역, 투기 지역이라고 또 지정된 투기 지역, 법에 이렇게 투기 지역이라고 어떤 별도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의 플러스 20%를 가산해서 중과 세율을 하는데 아직 토지에 대해서는 이 지정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사업용 토지는 요 기본 세율 플러스 10%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일단 그 지금 비과세는 여기 오늘 주제가 아니라 가지고 이제 이 강의가 지금 잠깐만 지금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비과세 거주 요건은요 그 어떤 저기 근무상 형편에 의해서 뭐 나가 있는 분들은 그 빼고 나머지 저기 가족들이 살고 있으면 그 거주 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비과세 거주 기간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 취득하면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2년 거주는 기본적으로 세대 전원이 이렇게 거주한 기간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뭐 취약상 어떤 근무상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나가 있는 분 빼고 나머지 가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그 기간을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혹시 그 나중에 또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인 양도세의 어떤 계산 구조를 한번 살피는 그런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좀 또 양도세 또 개념이 이렇게 좀 평소에 있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테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도 많았을 거예요. 뭐 대략적인 것만 언론 통해서 알았지.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하거든요. 근데 뭐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강의는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